정치구구단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먼저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적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인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봉함할 오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소감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말하자면 정말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함께 다 잘 사는 나라라고 지난번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현충원에 방문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 번 왔었죠. 다만 매년마다 이제 그 추도식을 하지 않습니까? 추도식에는 내가 첫째, 두 번째는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참석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왔었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봉하마을 참배.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25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 업무를 시작할 때 처음 갔던 곳이 이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었잖아요. 참배를 했는데 일단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봉하마을을 갔습니다만 한국당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많은 거겠죠. 거기 쓴 얘기도 지난번에 25일 날 갔던 말하고 똑같아요. 함께 모두 잘 사는 나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문제는 그겁니다.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자들 이제 궁금증은 여전히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영입할 때 일단 참여정부 출신이고 참여정부 때 뭐 잠깐이긴 했습니다만 교육부총리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영입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행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 재정립 한국당에 뭔가 어쨌든 수구적인 극우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대통합 그리고 같이 잘 사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괜찮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노 인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봉하마을 참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친노 인사가 자유한국당을 점령하러 온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또 과거 경력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보수 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거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요 2003년서부터 2008년 2월 24일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정 운영을 담당했었는데 2008년 2월 20일 날 당시 김병준 그때는 저거였었어요. 정책기획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정부 5년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통합과 혁신이라는 그것을 내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혁신하고 통합한다라고 한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정책 곳곳에 통합과 혁신이 숨어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를 참배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정부 역할에 의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국가주의 정책을 많이 폈었던 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국가주의를 지금 반대를 하면서 벼랑간 시장주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수 재가치 정립을 한다면서 한쪽으로 또 시장주의를 강조하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국가주의와 관련된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방명록에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 봉하마을 찾았을 때 또 국립현충원 찾았을 때 방명록에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면은 봉하마을에서 방명록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글씨를 쓰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 말 속에는 일단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모두라는 것 같아요. 말, 다 모두라는 함께라는 말씀. 말. 우리 정치가 유난히 이 진영 대결이랄까 이념 논쟁이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안보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 있게 지적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치의 재정립을 하자 한국당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혁신하자. 지금 비대위원회의 이름이 혁신비대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볼 때 여건 야건 뭐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하면서 뭔가 통합으로 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얘기를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현충원 가서도 똑같은 똑같은 걸 글씨를 썼군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7월 25일에. 혁신자는 좀 빼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만 글을 쓰네요. 그죠? 지금 화면에도 혁신자는 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봉하마을 김병준 위원장이 찾았을 때 또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권양숙 여사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 받고 김병준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건 없고 뭐 중국 갔다 오신 이야기 듣고 뭐 한국당 일을 따로 하시니 좀 열심히 잘 하라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우리 여사님하고 뭐 여사님이 정치를 그렇게 다 따라잡고 계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아이 키운 이야기, 손자 손 이야기. 140만 달러 관련해서 검찰에 형사 고소 고발했던 거를 처리하신다던가. 그건 제가 함부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가 못 됩니다. 네,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하마을 굳이 가야 하느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선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뭐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또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양숙 여사와 자유한국당 사이의 형사 고발 서로 오간 부분이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 그건 내가 얘기할 게 못 된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네요.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죠. 그 법적인 문제를 너무 자꾸만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현 상황 속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쓴 글을 보면요. 예.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거를 지금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자고 최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동안 보수는 가진 자와 기득권만이 잘 사는 나라에 썼었다. 이것을 개혁을 해서 정말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보수 혁신의 마음을 담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의 문제와 그 차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주 별개적인 문제지만 여하튼 간에 보수 혁신을 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것이 추구하는 결국 가치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보수가 못했던 것을 어쨌든 간에 혁신을 통해서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일시의 뭐 정치적인 하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이 얼마큼 묻어나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뭐 비대위원회 그 인선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기무사 개헌 문건에 관련된 논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보면은 과연 보수 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좀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김영률 교수님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과연 어떤 사람들의 인선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회 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 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나요? 이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위원장이 앞서고 뒤서고 다 얘기하고 정립을 해간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얘기하는 당내 통합을 못하는데 무슨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이번에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돼서 질 낮은 이건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얘기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문건에 대한 평가를 저 정도 뺏기 못할까. 이거는 당내 물론 여론을 비판 의식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정말 혁신을 하겠다는 분 같았으면은 저거보다는 저런 논평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목소리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국가주의 정책 문제도 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말씀에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일정 부분 전 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우선 개헌 문건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은 저도 놀랐어요. 지금 뭔가 혁신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가치를 재정립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 때의 한국당에 비해서는 저거 색깔로 이런 부분 많이 탈피한 것 같아요. 불과 이제 25일 날 취임했으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볼 때 저는 나름 긍정적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의 통합 그리고 혁신, 기치, 가치 이런 얘기 유난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안적인 가치 이런 점에서는 뭔가 수구적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김병준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출신 자체가 참여정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 갔다는 자체가 그 본인이 이 어떤 특정한 현안이나 현상이 있어가지고 입장을 정체성 있게 나아가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반영이 바로 개헌 문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생각은 제가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론컨대 김병준 위원장이 그야말로 한국당에 지금 몸을 담지 않았으면 개헌 문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볼 때 전 김 교수님의 평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최근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는 나름 한국당으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준 교수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국가주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연 국가주의,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탈국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탈국가주의 가치 경쟁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국가주의라는 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야말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잠재적 역량이나 또 그다음에 성장한 시장의 그 규모나 힘을 봤을 때 또 우리 국민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들로 봤을 때 이제야말로 그냥 탈국가주의 시대를 열 때가 됐다. 노 전 대통령도 국가주의적인 한계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시도 역시 규제라든가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차차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만큼 또 우리가 그만큼 더 열어야 되겠죠. 우리의 오랜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자체의 어떤 관성도 있고 권력을 쥐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죠. 또 특히나 견제 세력이 약하고 할 때는 더더욱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뭐 복잡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최근에 뭐 정부 측에서 이른바 방송사 프로그램의 시식 프로그램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 먹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규제되는 것 아니냐 어떤 방안이 나왔더니 조선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정부가 간섭하려 하느냐 이것이 대표적인 국가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거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 쪽에서 접근해서 본다면 그거는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자체에서요. 아이들이 자판기에서 고도의 영양성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참여정부 동안 모든 정책을 총괄했었던 입장에서 정치실장 했던 사람으로서 참여정부 시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큰 정부의 역할을 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언론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때의 정책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다 국가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시민사회, 지방 분권,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다라고 비판할 때는 상당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감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봤을 때 또 얘도 뭐 자판기 문제라든지 이번에 먹방 문제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것이 정부는 지나치게 국가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가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수 혁신을 한다고 한다면 실은 국가주의의 대책점에 있는 게 시장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탈권위주의를 국가주의를 얘기하면 그러면 시장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럼 시장주의는 기존 보수의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수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핵심적 보수 가치인 지나친 시장의 주의를 강조한다면 이게 과연 혁신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주의와 이 시장주의의 논쟁은 저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생각은요? 일단 국가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요. 일단 저는 공동체주의가 떠올라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동체주의자예요. 예. 근데 지금 국가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이 행정학자로서 김병준 교수가 국가주의 개념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저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하면 지금 탈국가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지나치게 시민사회나 개인의 많은 통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 프레임을 설정하면서 한국당과 집권당과의 이 관계 프레임 자체를 과거에 수구적인 안보관을 가진 그런 어떤 수구적인 정당 근데 뭔가 개혁한 정당의 이미지에서 이 프레임을 국가 대 시장의 개념으로 가면서 뭔가 한국당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주의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 논쟁이 있는 거고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국가 대 시민사회, 국가 대 시장, 국가 대 개인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게 국가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인데 과연 이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개인의 이익 말고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어떤 또 반박하는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김병준 교수와 국가주의, 탈국가주의를 놓고 정치권에서 어떤 논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국민들로서는 또 하나의 판단 증거가 마련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근에 언론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이 원래 있었는데 공관을 마다하고 서울 강북구의 한 옥탑방에 거처를 마련했죠. 지금 박원순 시장 부부가 서울 강북구의 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도 박원순 시장이 지역구민이 됐다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옥탑방에 들어갑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부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뭐 공약상이긴 하니까 공약을 이해한다는 측면은 뭐 긍정적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민생 행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떠한 민생 행보는 어차피 뭐 정치인들이 보여주기라는 의도가 있죠. 그걸 뭐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보여주기로 비칠 때가 있고 보여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생 행보에 진정성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전 저걸 맨 처음에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옥탑방이 다 에어컨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건 뭔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이 더운데 어려운 삶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뭔가 정책의 발상을 얻어보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걸 뭐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행보에는 항상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한 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런 이른바 이제 옥탑방 생활을 하거나 서민들이 어려운 동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공약 여러분께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강남과 우리 강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한 달을 강북구에서 집을 옮겨서 강북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걸어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문제를 몽땅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 교수님 왜 어떤 뜻의 한숨을 쉬신 겁니까? 숨을 지금 들이마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처음 나온 서울시장이라면 저 말이 맞아요. 지금 2011년서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옥탑방에 살아야지만이 지금 그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저 문제는 서울 시민들이 갈구했었던 거였다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저렇게 즉흥적이 아니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그동안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것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옥탑방 한 달 동안 하면서 이 모든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뭐 매번 달마다 옥탑방에 사시는 게 낫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너무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부분 속에서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서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일을 하러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옥탑방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좀 아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좀 정말 일반 서울 시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좀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뭐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보여주기식 행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또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야 언론이 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출퇴근하는 모습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하는 부분이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남은 이제 한 달 중에서도 한 20여일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20여일 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또 이웃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 보이느냐가 박원순 시장이 한 달 강북 살기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 석상에서 군개혁과 관련해서 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는데 이 군개혁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생활을 통해서 군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자신이 체험하고 또 겪은 부분을 앞으로 군체제 개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대표님 욕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욕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뭐 문제를 아니 제기하는 사실 공개 회의 석상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대표님.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뭐 군개혁을 위해서 보다 그럼 나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근 35개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군대 생활 중에 애완과 보충 또 군대 조직을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왕 군개혁 이야기하려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기무사 개혁, 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과 상관없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을 거론했다. 기자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비난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질문까지 했어요. 저는 뭐 아주 부적절한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임태훈 소장이 어제 얘기한 거는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 국방장관의 통화조차도 감청했다. 그만큼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것과 성정체성과 무슨 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35개월 군대, 저는 군대 생활 저도 34개월 했어요. 예. 근데 그 군대 생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그건 뭐 자잘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지금 본질은 계엄사가 아니라 기무사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 수사하고 조사하고 엄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원론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본질인데 그 말은 완전히 배제하고 빼놓고 그 개인적이 뭐 사실이냐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건 이건 정말 본질과 맞지 않는다. 최근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최근에 그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고군분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저의 그런 사고가 어쨌든 과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군개혁이라는 것과 또 뭐 기무사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 버리는지. 기무사 개혁이 현재 본질이거든요. 물론 국방개혁이라는 중요한 화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임태훈 소장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웠던 것은 폭로란 폭로인데 이걸 개인의 성정체성에 연결시킨다. 이건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습니다. 뭐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전체성을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거는 저는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해야 할 가치라고 보고 있는 면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개혁해서 정말 군에 있어서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갔다 오면 3년 썩는다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 시대고 이제는 군대에 가서 정말 그 모두가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것 속에서 올 수 있는 일탈과 왜곡과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냐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지 다만 이게 뭐 근무 기간을 얼마를 할 것이냐, 장성수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과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군을 개혁해서 정말 강하고 책임지고 자주한 국방을 만들어 가느냐에 우리가 모든 논쟁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전혀 본질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뭐 상당히 나름대로 불필요한 논쟁이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임태훈 소장이 화장을 많이 했더라. 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군개혁 이야기하려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으면 될 거를 그렇습니다. 굳이 왜 성정체성 문제까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태훈 소장이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치졸한 비난이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